네, 우리가 오늘 공부할 내용은 이 서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서론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 이거를 그 특징을 집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서론의 세 요소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서론의 세 요소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요. 이것은 네 개의 동영상을 통해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크레스웰 책의 그 두 권의 책을 우리가 교재로 사용하고 있죠. 질적 연구 방법론의 6장, 그리고 연구 방법의 5장, 6장, 7장 이렇게 그 흩어져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자, 서론의 세 가지 요소를 볼까요? 예. 일단 그 개요를 좀 우리가 볼 거고요. 그리고 서론의 세 요소 하면 연구 문제, 연구 목적, 그리고 연구 질문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하는 것, 특별히 이번 동영상은 이거를 어떻게 연결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할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되는 것이냐 이거는 먼저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크레스웰의 그 비유, 우물물을 어떻게 기를 것이냐라고 하는 비유를 우리가 같이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이 서론의 세 요소요. 연구 문제, 연구 목적, 연구 질문. 이 세 개의 요소를 명확히 하는 것이 왜 필요하냐 하면은 먼저는 연구자 자신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연구자가 내가 어떤 문제의 배경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질문을 던져서 그거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연구를 하는 중에 헤맬 수가 있습니다. 자, 연구 중에 헤매게 되면 글이 정말 그냥 춤을 추게 됩니다. 이렇게 일관된 글이 돼야 되는데 춤을 추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연구를 읽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거 도대체 무슨 연구야? 이런 평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연구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문제, 목적, 질문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해로부터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연구 문제, 연구 목적, 연구 질문이 명확하다면 그렇다면 독자들이 오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오해를 했다면, 자, 여기 보세요. 나의 연구 목적이 이거고 나의 연구 질문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글을 이렇게 쓴 것입니다. 라고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연구 문제, 목적, 질문이 다양하면, 일관되지 않으면 이런 오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독자를 설득하기 위해서, 내지는 설득력 있게 주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연구자 자신을 위한 것이죠. 그리고 그 글 자체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이 연구 논문은 통일성이 있어야 합니다. 뭐 일관성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통일성이라고 하는 말, 그거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 글이 어떠한 문제에 착안을 해서 목적을 가지고 질문을 한 것,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통일성 있게 쫙 위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글을 위해서 그것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독자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 연구 질문이라고 하는 것, 연구 목적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연구 문제라고 하는 것들은 사람들이 읽었을 때, 독자들이 읽었을 때,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연구라고 하면서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연구 문제, 연구 목적, 연구 질문은 독자로 하여금 연구에 관심을 가지도록 그것에 돕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독자는 연구를 쭉 읽다가 헤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연구자 자신도 연구하다가 헤맬 수가 있고요.
독자도 연구를 읽다가 헤맬 수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연구 주제와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기 쉽도록 도와주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연구 문제, 연구 목적, 그리고 연구 질문, 이 세 가지 요소는요, 연구자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글 자체를 위해, 독자를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자, 분량은 어떻게 될까요? 연구 논문이라고 한다면 한두 쪽 정도 될 겁니다. 아마 한쪽을 조금 넘는 분량, 아니면 두 쪽을 거의 다 채우는 분량, 그 정도이면 충분하고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박사학위 논문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20쪽에서 30쪽 사이 정도 되는 분량이 됩니다. 왜냐하면 박사 논문이 한 250페이지 안팎의 글을 쓰게 되는 거니까. 이 서론 역시도 약 25페이지 안팎을 하게 되죠. 그러면 뭐 적으면 20페이지 정도, 많으면 한 30페이지 정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서론의 세 요소는요, 연구 문제, 연구 목적, 연구 질문으로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연구 문제는 연구가 필요하게 되는, 내지는 연구의 필요성을 유도하는 이슈 또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해야 할 문제, 뭐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구가 문제라는 말이 아니라 연구해야 할 문제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거고요. 자, 이거는 일종의 연구의 커다란 배경이 됩니다. 예, 직접적인 관련보다는 간접적 관련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거에 비해서 연구 목적은 왜 연구를 수행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구 수행의 의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거는 하나의 세팅 내지는 스테이지, 뭐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구 문제는 배경, 그리고 연구 목적은 세팅, 연구 문제는 간접적 연구 질문과 간접적으로 관련이 되고요. 연구 목적은 직접적으로 연구 질문과 관련이 됩니다. 자, 그럼 연구 질문은요, 연구 전체의 과정에서 자료를 사용해 가지고 답을 구하는 그 과정의 시작입니다. 예, 질문을 하고 자료를 가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합니다. 예, 그러니까 답을 구하기 위해서 질문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용의 시작이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가 되는, 연구가 필요한 문제 내지는 문제시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거에서부터 연구 목적, 그러니까 무엇을 연구할 것이냐가 나오고요. 자, 무엇을 연구할 때에 구체적인 질문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연구 문제, 연구 목적, 연구 질문, 이것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하나의 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그렇게 보아도 좋을 것 같아요. 연구 문제는 그 저변의 내용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많이 좁혀진 것이 연구 목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연구 목적이 하나의 지점으로 딱 모여졌을 때 그걸 연구 질문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요. 최소한 적어도 3번에 걸쳐서 실천하라고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자, 이게 대강의 그 건축의 순서입니다. 예, 대강의 건축의 순서인데요. 먼저 이렇게 그 철골 내지는 이 구조 공사를 하게 됩니다. 구조물 공사를 하게 되고 그 구조물 공사에다가 이런 식의 그 미장을 하게 되지요. 그렇죠? 이렇게 미장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뭐를 하냐면 인테리어 마감을 하고
그런 다음에 가구들이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이 살게 됩니다. 자, 이 구조물 공사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하면은 연구 문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다음에 이 연구 목적을 이 미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연구 질문을 이렇게 마감 공사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글쓰기가 이런 건축의 순서랑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예, 글쓰기 할 때에도 심지어 서론을 쓸 때에도 이러한 그 순서를 거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까라고 했을 때 제가 또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순환적 글쓰기입니다. 자, 그 순환적 글쓰기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서론을 딱 마무리 짓고 본론을 그 다음에 마무리 짓고 그리고 결론을 마무리 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론을 만들어 놓고 본론으로 갑니다. 근데 본론을 쓰면서 서론이 더욱더 완성이 되고요. 그런 다음에 결론을 쓸 때에 또다시 본론을 점검하고 그리고 서론을 점검하면서 서론, 본론, 결론이 통일성을 이루고 있는지 확인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서론의 내용이 보다 명확해질 수가 있거나 수정되어서 본론과 결론과 같은 내용으로 이 서론이 재조정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서론의 세 요소를 연구 문제, 연구 목적, 연구 질문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순환적 글쓰기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서론만 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론만 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론만 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론을 일단 대략 완성을 해놓고 본론으로 간 다음에 본론을 쓴 다음에 서론을 다시 한번 조정하고 수정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결론을 쓰면서 또다시 본론과 서론을 조정하고 수정하고 그리고 더 명확하게 만들어져가는 그런 식의 그 순환적 글쓰기 이러한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서론의 세 가지가 하는 것은요. 이런 비유도 들었습니다. 이런 비유도 크레스웰이 들었는데요. 자, 이거 우물입니다. 우물. 우물에 저 물 깃는 바가지를 내려가지고 물을 길어 올리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 혹시 우물을 사용해 본 적이 있으세요? 이제 사람의 성향에 따라 좀 다른데요. 어떤 사람은 그냥 툭 떨어뜨리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천천히 내려뜨린 다음에 살랑살랑 흔들어가지고 저 입구가 물속에 빠지도록 해가지고 물을 가득 담도록 그렇게 하죠. 그런 다음에 살살살살 이렇게 끌어올리고, 그러면서 저 물바가지를 또다시 떨어뜨리고 이렇게 끌어올리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이 저 물바가지를 물 깃는 바가지를 어떻게 떨어뜨릴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그냥 툭 떨어뜨릴 것이냐 아니면 천천히 내릴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물 깃는 바가지를 그냥 툭 떨어뜨린다면은요. 이거는 뭐랑 비슷한 거냐면 독자로 하여금 주제를 그냥 꽝 부딪히게 하면서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연구 논문의 주제를 정확히 파악하기도 힘들고요. 또 그 내용의 흐름도 제대로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조금씩 내리면은 이 물에 조금 가까이 가가면서 이 우물물에 가까이 가겠죠. 그것처럼 이 독자들로 하여금 연구 주제에 천천히 다가가게 만든다면 독자는 이 생소했던 연구 주제에 조금씩 적응을 하면서 찾아 들어가는 그러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연구 문제, 연구 목적, 연구 질문,
이렇게 세 개의 것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잠시 뒤에 동영상 세 개가 더 있는데요. 또 두 번째 동영상으로 연구 문제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